아들아, 육체적 관계는 너를 악에 빠지게 한단다. 젊은 여자는 불결하고 타락했단다. 굉장히 사악하지. 여자에겐 절대 손가락 하나 대지 말 거라. 네가 손댄다면 악이 침입할 테니까. 잘 알겠니? 자, 너의 다리 사이에 있는 그것은 악마의 상징이다. 모든 타락과 퇴폐의 근원이야. 에드워드 시어도어 개인,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되는 미국 역대 최대의 연쇄살인마. 그는 1906년 부모님과 7살 위의 형이 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인 조지는 폭력적이고 주정뱅이에 무능하기까지 한 흔히 말하는 인간 말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남편을 대신해 모친 오거스타는 생계를 도맡아 책임지며 식료품 사업으로 무려 23만 평의 농장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오거스타가 외지에 큰 돈을 들여 이사를 한 이유는 두 아들들을 순수하게 키우기 위함이었는데, 그녀가 말하는 순수함이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처녀 시절까지 루터파의 신자였고 신앙심이 매우 투철했는데, 자신이 불행해진 이유가 믿음이 없던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라고 믿으며 그녀의 신앙은 광신도적으로 뒤틀렸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그런 신앙을 자식들에게 조차 주입하려고 했는데, 자식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다른 부모와는 다르게 은혜나 자비가 아닌 죽음과 살인에 관해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성적인 부분에 관해 무척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자신도 여성이면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은 창녀이며 쾌락적인 관계는 정신을 멍들게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관계는 아이를 낳기 위한 고귀한 행위이지만 그마저도 헨리와 에디는 미숙하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과의 접촉을 못하게끔 차단했습니다. 충격적인 일화로 어느 날 혼자서 음경을 만지고 있던 아들을 직면한 오거스타. 그녀는 끔찍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온 집안을 흔들어 놓으며 에디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포악은 끝날 줄 몰랐고 겁에 질린 에디를 더욱 몰아세우며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엉거주춤 물러나려고 하자 단단히 붙잡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건 악의 상징이야. 이 세상의 모든 타락과 퇴폐의 근원이라고. 뿐만 아니라 에디의 형인 헨리는 20세가 되도록 여성과 데이트는커녕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비가 오는 날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성서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세계의 종말이 왔어. 더럽고 추잡한 옷을 입고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들로 인해 세상은 썩기 시작했거든. 신도 이미 느끼셨고 장래에 이 모든 것을 파괴하실 거야 라며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가르침은 도를 넘었고 아이들에게 아버지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종래에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기도하게끔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쯤 그녀의 삐뚤어진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에드게인에게선 분열증의 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에드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책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또래들과 왕래가 전혀 없던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오거스타, 즉 그의 어머니가 모든 걸 좌지우지했던 영향이겠지요. 그러던 중 남편이 죽고 그녀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는데 에드와 헨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헨리는 친구들과 교우도 괜찮고 자신의 일에 몰두해 뭔가 이뤄내는 성취감을 즐기는 아이였지만 에드는 그와 반대로 친구들을 멀리하고 오직 형에게 배우거나 책을 읽으며 배움을 찾고 유일하게 존경하는 인물은 그의 어머니 오거스타 뿐이었습니다. 헨리가 20세가 되던 해 헨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오거스타와 다툼이 잦았는데 그녀에겐 헨리는 그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골치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1944년 농장 근처에서 불이 나고 현재는 불을 끄기 위해 달려나갔는데 불길은 금방 잡혔지만 그 어디에도 헨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디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형이 행방불명됐다고 신고했고 수색대가 조직되어 경찰의 선도하에 헨리를 찾는데 성공하지만 헨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길에 휘말려 죽은 것도 아니고 산길에 굴러 골절이나 뜯긴 상처도 없었고 다만 머리에 작은 상처가 하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살인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아무도 어리고 착한 에디가 범인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뭐가 됐든 사이는 질식사였으니까요. 형인 헨리의 죽음으로 오거스타 옆엔 에디만 남았고 에디의 하늘이자 신인 오거스타와의 행복한 날이 계속될 거라 믿었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운 오거스타는 자신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 에디에게 있다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디는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모든 이들과 담을 쌓고 더구나 남성성까지 포기하고 살았는데도 말이지요. 그녀는 에디를 볼 때마다 약골이라는 둥 실패자라는 말을 일삼았지만 저녁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자신의 곁으로 불러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에디, 넌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이란다. 에디는 그녀의 병간호에 하루를 쏟고 그 말을 듣기 위해 사는 사람인 것처럼 밤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에드 게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삐뚤어진 모성의 오거스타는 1945년 사망하고 맙니다. 당시 에드 게인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훗날 그의 자서전적 소설에선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에디는 유일한 친구이자 진실한 사랑을 잃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됐다. 오거스타가 죽은 후 에디에게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시간이 농장에 남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뿐이었는데 아이들의 부모들은 오거스타가 살아있을 당시만 해도 자상하고 순진하면 내성적인 그로 기억했지만 죽고 난 후 집에서만 생활하는 괴짜로 생각했고 가끔 아이들을 돌볼 때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조심스러운 말투를 썼기에 그를 싫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풍기는 묘한 느낌을 떨칠 수는 없었지요.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그는 거의 모든 시간을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대부분이 해부학적 서적과 나치 수용소의 인체 실험, 식인 부족, 성전환 수술과 같은 이야기를 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점차 오컬트, 해부, 시체 등 성적 인육에 대한 집착하게 됩니다. 그는 체포 당시 완벽한 동정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해 여성에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이성교제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 그것을 위로했고 그 위험한 망상들은 곧 현실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는 지역 신문에서 우연히 젊은 여자가 매장됐다는 부고 기사를 읽고 젊은 여성과의 성교는 악이다 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던 에디에게 죽은 여성에 대한 억압은 없었습니다. 에디에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푸덤 파는 일을 하던 거스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데이가 시체를 가지고 집에 돌아온 날 에디가 한 행위를 보면 매우 기괴한데 마치 조립식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처럼 하나하나 분리해서 에디의 이 기괴한 행위는 8년간 지속됐고 처음엔 죽은 지 얼마 안 된 여성 시체를 스크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 또래의 여성들, 몸집이 비슷한 여성들을 노렸고 결국에는 자신의 어머니 무덤까지 파냅니다. 이 기괴한 행위들은 몇 번이고 발각될 뻔한 일화가 있는데 에디의 집에 아이들이 놀러와 침실, 벽에 걸린 사람 머리를 보곤 어른들에게 전쟁 전리품으로 얼버무려 보기 좋게 넘어갔고 에디의 농가에서 젊은이들이 여성의 방부 처리된 머리를 보고는 할로윈 축제에 쓰이는 소품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체 애호가로 바뀌어가는 도중 에디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바로 자신의 절대적 지지자이자 유일한 친구였던 거스가 보호시설로 이감되며 자신 혼자만 남게 된 겁니다. 에디는 다시 혼자가 됐고 인간의 피부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응고돼 딱딱하게 변한 피부보단 신선한 사체를 더 원하게 됩니다.
이 바람은 그 순하고 어리숙하던 에디를 살인자로 바꿔버립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는 메리 호건입니다. 그녀는 51세 이혼녀로 에디의 집에서 멀지 않은 선술집을 운영했는데 에디는 가끔 그녀의 술집에 들러 술을 먹곤 했습니다. 1984년 평소와 다름없이 선술집으로 걸음을 옮긴 에디는 혼자 있는 메리를 보며 참기 힘든 욕망을 느꼈다고 자서전에 남깁니다. 평소 그녀의 몸집이 오거스타와 닮았기에 더욱 따랐던 그였지만 그녀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에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매우 참혹했고 핏자국이 이어지며 바퀴자국 또한 남아 있었지만 그 당시 수사 기술력으론 범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지고 동네 사람들은 335 모이기만 하면 메리 호건의 실종 사건을 떠들곤 했습니다. 1957년 메리의 사건이 잊혀져 갈 즈음 에디는 마찬가지로 단골이던 철물점에 들어갑니다. 가게 주인이던 58세 버니시 웨더는 그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는데 워낙에 자주 오던 수줍음이 많던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에드게인을 조금이라도 경계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메리 호건과 마찬가지로 시체와 함께 금전 등록기를 가지고 유유히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메리의 사건처럼 조용히 지나가지는 못했는데 에디의 트럭을 본 이가 있었고 떠난 시간과 사망 추정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용의자로 몰린 에디는 다음날 근처 식료품 가게 부부와 식사를 하던 중 긴급 체포됩니다. 보안관들은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는데 그의 집은 이미 전기가 끊기고 입구부터 쾌쾌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어우러져 상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냄새의 근원을 쫓던 보안관은 실체를 보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구역질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실종됐던 베니스 웨던의 시체가 목이 잘리고 성기부터 목까지 갈라진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추가로 날이 밝자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발견된 것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디의 침대 기둥에 걸려있던 머리, 여성의 피부 가죽으로 만든 조끼, 여성의 가슴으로 만든 허리띠, 수많은 목이 잘린 여성의 몸과 장식된 머리, 가죽으로 만든 양말, 주머니, 은문조끼, 음부와 코, 마지막으로 후라이팬 위에 심장까지. 몸만 발견됐던 베니시 워든의 머리는 침대 밑 피가 흥건한 마대에서 발견됐는데 그녀의 머리통 양쪽 귀에는 7cm의 길다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안관이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묻자 에디가 쑥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답합니다. 벽이 너무 휑해서요. 장식용으로 벽에 걸어둘 생각이었어요. 무시무시한 행위를 한 에드게인은 아주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그 시체들의 출처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조사를 받는 동안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그의 경우엔 모든 진술을 무미건조하게 답하거나 때로는 매우 즐거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얼마나 잔인한 행위인지 심각성 또한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지요. 이를 통해 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성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데 몇 가지 심리 테스트 또한 이를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화로 재판 도중 1958년 에디의 집에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로 모든 것이 소실됐는데 이 사건을 전해들은 에디는 무덤덤하게 아 그런가요? 제가 없는데 오히려 잘된 거 아닌가요? 비정상적이던 어머니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은 탓에 에디는 유일무이한 아주 기괴한 인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1968년 에디는 그의 변호사에 의해 만성적 정신장애와 심신상실이 인정됐고 그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우 행복하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지내다가 1984년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디는 죽고 묘지가 빈번하게 훼손당하곤 하는데 그중 묘비를 기념품으로 삼기 위해 잘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생전 많은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친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닐까요?